한국 여행을 통해 나는 일본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했다. 학생들은 배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조건 숨긴다고 감춰질 역사가 아니다. 최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 한국인, 식민지배는 한국에게 오히려 발전의 기회였다는 등의 거짓된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개봉한 731 부대에 대한 영화도 화제가 되면서 진실을 배우고 사죄하자는 일본 내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립 호시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모리사와 치아키입니다. 제가 최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동안 모르고 있던 일본의 진실과 한국에 대해 폭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이 많이 꺼려졌었습니다. 반일 감정도 심할 거고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저희 일본에서 종종 한국인 차별이나 폭행 등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일본보다는 다소 선진국으로서의 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배포할 한국 여행 중 주의할 점 목록을 작성해가며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3월 초 교직원 회의실에서 이번 연도 수학여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2학년 수학여행은 한국 서울과 제주도로 결정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29년 베테랑 다나카 히로시 선생님과 오카모토 유키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옆자리 선생님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솔직히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니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오카모토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29년 교직 생활 중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유럽이나 호주 같은 곳을 선호했거든요. 하지만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뉴스에서 본 시위, 불매운동, 그리고 역사 갈등 뿐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을 때도 한국, 요즘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한다던데 괜찮겠어? 라는 반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생 딸도 걱정했다고 해요. 엄마, 인터넷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택시도 안 태워준대.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아니야, 유튜브에 영상도 많아. 조심해야 해. 학교 전체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나카 선생님도 처음엔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 학교는 오사카에서 손꼽히는 국제고등학교입니다. 매년 교토대학교와 오사카대학교에 상당수 학생을 진학시키는 명문교죠. 그런 학교에서 굳이 한국을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을 때 질문이 쏟아졌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고 현지 가이드와 함께 다닐 예정입니다. 오카모토 선생님이 답하셨죠.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던데 아이들이 배탈 나지 않을까요? 위안부 동상 같은 거 보면 충격받지 않을까요? 모든 질문이 걱정과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부교장 선생님도 오카모토 선생님을 따로 불러 당부했다고 해요. 유키코 선생님, 특히 조심하세요. 작년에 큐슈 지역 학교가 한국 갔다가 학생들이 돌맞을 뻔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정말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별히 주의하시길. 저 역시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에게 배포할 주의사항을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첫 번째, 일본어로 큰 소리로 대화하지 말 것. 둘째, 우길기가 그려진 물건 절대 소지 금지. 셋째, 독도 관련 질문에 절대 대답 금지. 넷째, 역사 문제 언급 시 즉시 사과할 것. 다섯째, 한국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 먼저 다가가지 말 것.
6째, 사진 촬영 시 주변을 꼼꼼히 확인할 것. 7째, 길을 잃었을 때 경찰서로 바로 가지 말고 일본 총영사관에 연락할 것.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20개 항목을 넘어서면서도 계속 추가할 게 생각났어요.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금지, 한국 역사 유적지에서 일본어 대화 금지, 쇼핑할 때 일본 원화 사용하려 하지 말 것, 한국 음식점에서 젓가락 사용법 실수하지 말 것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목록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아직 반일 감정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반에서 가장 똑똑한 타카하시 메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거 인터넷 가짜 뉴스 아니에요? 제 한국 온라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오히려 일본 문화 엄청 좋아해요. 메이, 그건 인터넷이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 만나면 다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메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의 눈빛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죠. 선생님, 그럼 왜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다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혼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반일 시위 현장,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하는 시민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장. 이런 영상들을 보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전할까?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밤늦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일본인 여행자의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도 명동에서 일본어 했다가 욕먹었다. 부산에서 택시기사가 일본인인 걸 알고 바가지 씌웠다 등등.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불안감을 키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걱정이 들었죠. 혹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본인을 싫어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학생회장으로서 150명의 동급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다시 검색했어요. 일본 관광객 급감, 노제팬 운동 지속, 역사 교과서, 왜곡 항해,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시위. 부정적인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발 기사를 보며 더욱 걱정이 커졌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죠. 그냥 무사히 다녀오기만 하자. 아무 일 없이 계획된 일정만 소화하고 돌아오자.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편견의 벽이 얼마나 두텁고 견고한지,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질 때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아침,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해 주셨어요. 치아키, 너무 걱정 마.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학생들에게 나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가 위로하듯 말씀하셨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학생 1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들뜬 표정의 학생들도 있었지만 걱정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어요. 선생님, 한국 아이돌 볼 수 있을까요? 서울 명동에서 쇼핑하고 싶어요. 경복궁 정말 크대요.
기대에 찬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한국 학생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본인이라고 무시하면 어떡하죠? 그 같은 걱정 섞인 질문들도 많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특히 큰 소리로 일본어 대화는 금물입니다. 메이가 작게 한숨 쉬는 게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사카의 익숙한 풍경이 멀어져 가고 있었죠.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행기에 오르면서부터는 묘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일본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1시간 반 후면 우리는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였죠. 과연 우리의 편견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속아 있었던 걸까요? 답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이죠.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 일본어 순으로 나왔는데 일본어 안내가 생각보다 정확하고 친절한 톤이어서 조금 놀랐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한국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와, 정말 크다. 옆자리 친구가 감탄했지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공항에서 혹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한국어를 못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자, 모두들 조용히 질서 있게 움직여요. 다나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셨어요. 학생들에게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줄을 맞춰 비행기에서 내렸죠. 그런데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 직원 20명이 일본어와 한국어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일본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요.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저도 당황했고 학생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할 줄 알았는데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못 봤거든요. 그때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행 가이드를 맡은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오사카 사투리였어요. 어머, 오사카 사투리를. 다나카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사카에서 4년간 유학했어요. 호시미 고등학교 오신 거 맞죠? 정말 반갑습니다. 아은 씨는 29살 정도로 보였는데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공항 직원들이 특별히 환영 인사를 준비했어요. 일본 수학여행단이 오랜만이라 모두들 기뻐하고 있답니다. 아은 씨의 설명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일 감정이 심하다던 한국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주다니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생 중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온 요시다 군이 있었는데 공항 직원 5명이 즉시 달려와 도왔어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이쪽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일본어로 대화했다는 점이었어요. 요시다 군이 일본어로 감사 인사를 하자 천만에요. 편하게 여행하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답해주더군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일본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입국 심사 창구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관이 우리 여권을 받아들고는 일본 학생들이세요? 환영합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라고 일본어로 인사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둘 심사를 받을 때마다 비슷한 인사를 들었죠. 한국 음식 많이 드세요. 경복궁 꼭 가보세요. 또 놀러 오세요 등등. 천장을 올려다보니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건 뭐예요? 메이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거대한 전광판에 우리 학교 이름과 환영 메시지가 5개 국어로 표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호시미 고등학교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한국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와, 대박이다.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색 로봇이 우리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시미 고등학교 여러분. 인천공항 안내 로봇 에어스타입니다. 완벽한 일본어였어요. 와, 로봇이 말해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로봇 주위로 몰려들었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로봇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선생님, 이 로봇 일본보다 더 첨단인 것 같아요. 한 학생의 말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홀로그램 안내원, 자동 통역 시스템, 심지어 가상현실 한국 문화 체험 코너까지 있더군요.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일본의 어느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안내 표지판이 4개 언어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특히 일본어 안내가 정교했던 점이 놀라웠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는데 즉시 젊은이 서너 명이 달려와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물론 일본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모습은 흔치 않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적인 풍경인 것 같았습니다. 유키코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한데요. 부담임 사사키 선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알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오카모토 선생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 일행을 위해 특별히 안내를 해주었거든요. 일본 학생분들이시죠? 수화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한 명씩 짐을 다 찾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러 가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역 직원이 우리를 보자마자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까지는 43분 걸립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시설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조명이 매우 밝았어요. 벽면에 광고와 안내문들도 정돈되어 있어서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전철 안도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탔고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죠. 선생님, 한국 지하철이 도쿄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메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철이 들어오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승차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방송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나왔는데 일본어 발음이 매우 정확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아은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쪽이 한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도시의 중심이에요. 학생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구경했어요. 우와, 정말 현대적이다. 도쿄랑 비슷한데 뭔가 더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저 건물들 진짜 높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고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활기차고 첨단적인 도시였어요. 아은 씨로부터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도쿄의 버금가는 대도시임을 실감했습니다. 일본 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모르셨다고들 하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여기가 정말 기차역이에요? 학생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천장 높이부터 일본의 어느 역보다 웅장했고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미래 도시 같아요. 건축 디자인이 정말 독특해요. 학생들이 연신 사진을 찍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역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어요. 단순히 교통시설이 아니라 문화공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29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현재의 한국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서울 시내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본 광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로가 매우 넓고 깨끗했으며 차선 구분과 표지판이 명확했어요. 송도 신도시를 지나면서 본 계획적인 도시 개발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우와, 저 건물들 봐요. 완전 미래적이에요. 도시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학생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아은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송도는 완전히 새로 만든 신도시예요. 친환경적이고 첨단적으로 설계되었죠. 한강을 건너면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도시의 웅장함을 더해줬어요. 정말 대단한 도시네요. 다나카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음식의 종류와 질이 기대 이상이었고 다른 관광객들의 매너도 훌륭했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죠. 식당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 음식은 맵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주면서 도와주었어요. 특히 일본 학생들을 배려해서 덜 매운 음식들을 따로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첫날을 마치며 방에 누워 생각해봤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온 여행이었는데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시설의 수준, 도시의 규모, 사람들의 매너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벌써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전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도 거리가 매우 깨끗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청소차가 운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날의 충격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앞으로 사흘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더 무너질까? 그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본격적인 일정은 지하철을 이용해 경복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3호선을 타기로 했어요. 아침 8시 30분경이라 출근하는 사람들로 플랫폼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출근 시간 지하철처럼 혼잡하면서도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전철이 들어오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승차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도 똑같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안내방송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나왔는데 일본어 발음이 매우 정확했어요. 다음 역은 종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완벽한 일본어였죠.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승객들이 더 많이 탔습니다. 전철 안이 꽤 붐비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본이랑 똑같네. 한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전철에 타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걸음이 불편해 보였어요. 노약자석은 이미 다른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잡이를 잡고 서려고 하시는데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사람 3명이 동시에 일어선 거예요. 20대로 보이는 여성, 30대 남성,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아버지를 향해 자리를 권하는 손짓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감사 인사를 하시며 그중 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풍경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 눈치를 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역에서 또 다른 노인분이 타셨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였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권했어요. 할머니께서 앉으시자 옆에 있던 중학생이 장바구니를 받아서 안전한 곳에 놓아드렸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만 담았습니다. 노약자석의 파란색 표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뒷모습, 감사 인사를 하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30초 정도 촬영했어요. 세 번째 역에서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탔습니다. 배가 꽤 불러 있었는데 걸음이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임산부분이 앉으시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가방을 받아 무릎에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임산부분이 고맙다며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학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단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일본에서도 양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좀 더 눈치를 보는 편이지. 다른 학생도 동의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양보하고 싶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거절당할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먼저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어요. 어색한 기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 다시 전철을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고 전철이 떠나갔지만 방금 목격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자리 양보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문화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한 학생은 왠지 부끄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죠. 하지만 지금 본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복궁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니 웅장한 광화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가이드 아은 씨가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와 임진왜란 당시의 아픈 기억들을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일본에서는 조선 출병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이 한국 입장에서는 참혹한 침입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은 씨는 감정적이지 않게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서 궁궐의 웅장함을 실감했습니다. 정면의 건물과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이 한국 전통 건축의 우수성을 보여줬어요. 학생들이 건물의 세부적인 장식과 구조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은 씨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줬어요. 경회로로 이동하는 길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누각 앞에서 한 무리의 한국 고등학생들과 마주친 거예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수학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어설픈 일본어로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학생이 일본 오사카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은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금세 소통 방법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하자 우리 학생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방탄소년단 알아요? 도깨비 봤어요? 공통 관심사를 찾으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였어요. 처음 만난 외국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학생은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의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고 우리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놀랍게도 양쪽 모두 상대방 나라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기꺼이 응했습니다. 서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연락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모두 자연스럽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치나 역사를 떠나서 순수하게 또래로서 친해지는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어요. 한국 학생들과 헤어진 후 궁궐 관람을 계속했습니다. 향원정, 자경전 등을 둘러보며 조선 왕실의 생활상을 알아갔어요. 곳곳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존 작업을 통해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들의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궁궐을 나와 근처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채, 열쇠고리, 엽서, 전통 공예품 등이 있었는데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가게 주인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궁궐 구경은 어땠냐고 친근하게 물었어요. 좋았다고 대답하자 환하게 웃으며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각 기념품의 의미와 전통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학생들이 기념품을 고르는 동안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오냐고 물으니 요즘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기쁘다고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문화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계산을 할 때도 친절했어요. 학생들이 선택한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포장해주면서 의미를 설명해줬습니다. 한 학생이 산 전통 문양 부채에 대해서는 그 문양이 가진 의미와 역사까지 알려줬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주인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한국을 좋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장사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국을 좋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가 되어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전통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찻집 주인 할머니도 매우 친절하셨어요. 일본 학생들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시며 한국 전통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고 했어요. 한 학생은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본 자연스러운 배려와 한국 학생들의 열린 마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두 나라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몇 개 조로 나누어 명동과 홍대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했어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새벽에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새벽 4시,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가 없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죠. 낯선 환경 때문이었을 거예요. 산책이나 해야겠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강이 가까이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때였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에 200명은 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모두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청년 한강 지킴이라고 적혀 있었죠.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강을 깨끗하게 만들어 봅시다. 한 청년이 마이크를 들고 외쳤어요. 네. 우렁찬 대답과 함께 젊은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어떤 이들은 집게를 들고 한강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죠.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만 담았어요. 저기요,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대 청년이 서 있었어요. 아, 저는 일본에서 온 교사입니다. 아, 일본 분이세요? 새벽부터 산책하시네요. 청년이 밝게 웃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더니 청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새벽에 모여서 한강 청소를 해요. 매주요? 자발적으로? 네.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 한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이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습관이 됐어요. 깨끗해진 한강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그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시호야, 할머니들 오셨어. 멀리서 할머니 대여섯 분 정도가 걸어오고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이다. 청년들이 달려가 할머니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청년들 고맙다. 알고 보니 한강 근처에 사는 동네 노인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청소 후 이분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게 전통이 됐다고 했죠. 할머니, 오늘 저희가 김밥이랑 커피 준비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해주면 어떡해? 청년들이 준비한 돗자리에 할머니들을 모시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선생님도 같이 드실래요? 청년이 제게도 김밥을 건넸어요. 아니,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드세요. 한국 왔으니 한국 인심도 느껴보셔야죠. 따뜻한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어요. 김밥 때문이 아니라 이 청년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요. 일본에도 우리 활동 알려주세요. 청년회장이라는 강시호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환경도 지키고 어르신들도 돕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죠. 학교나 정부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는 우리가 가꿔야죠. 또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놀라운 장면을 또 목격했어요. 자, 오늘 수고하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 박수.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에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더 수고하셨죠. 청년들도 할머니들에게 인사했고요. 그 순간 한강에서 아침 조깅을 하던 시민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모습. 저는 이 모든 걸 영상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회사원이 시각장애인을 도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자연스럽게요. 일본은 언제부터 타인에게 무관심해졌을까? 호텔방에 돌아와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봤어요. 청년들의 밝은 표정,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 시민들의 격려. 이 영상을 일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침 식사 시간에 메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아까 창문으로 봤어요. 한강에서 뭔가 촬영하시던데. 응, 놀라운 걸 봤어.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일본 학생들은 학교 청소도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은 것 같아. 오후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명동을 둘러볼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 조의 학생들이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동네 식당이었는데 현지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 같았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함께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일본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며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떡볶이가 매운지 걱정하시면서 덜 맵게 해줄 수도 있다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떡볶이 3인분과 튀김, 김밥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작은 식당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아주머니와 손님들 사이에 정겨운 대화가 오갔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양이 상당했습니다. 떡볶이는 빨갛게 보였지만 생각보다 맵지 않았고 달콤한 맛이 일본인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튀김도 바삭바삭하고 김밥도 신선했습니다.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께서 흐뭇해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총 금액이 28,000원이라고 하셨어요. 학생 중 한 명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거스름돈을 주셨는데 22,000원을 받았어요. 식당을 나와 몇 걸음 걷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지갑을 다시 확인해 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것 같다고 1,000원을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22,000원이 아니라 21,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바쁘시다가 실수하신 것 같았어요. 학생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학생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서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주셨다고 1,000원을 더 받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정직한 학생들을 보기 힘든데 정말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학생이 1,000원을 돌려드리자 아주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냉장고에서 음료수 몇 개를 꺼내주셨어요. 이걸 꼭 가져가라고 정직한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아주머니께서 워낙 간곡히 부탁하셔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을 다시 나오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많은 것 같다고 한 학생이 말했어요. 작은 친절에도 이렇게 감동받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다른 학생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바가지 요금을 조심하라고 속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받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정직한 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전통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정겨웠어요. 한 액세서리 가게에서 학생들이 기념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께서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왔냐고, 뭘 찾냐고 친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학생들이 선물용 액세서리를 찾는다고 하니 이것저것 추천해 주셨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흥정도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바가지를 씌우려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제품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 할아버지께서 덤으로 작은 열쇠고리를 하나씩 더 주셨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니까 기념품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니 손을 흔들며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보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새벽 한강에서 본 청년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분식집 아주머니의 정직함과 따뜻함, 시장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배려까지.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이 언제부터 이런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그날 오후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죠. 일본인으로서 그곳을 방문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모두들 그곳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학생 여러분.
오늘 안내를 맡은 김민석입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담담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로 사용됐던 건가요? 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실제 사용됐던 도구들입니다. 해설사가 담담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받은 고문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는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어디선가 한국어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 고등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견학 온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우리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강현우라고 해요. 서울고 2학년이에요. 저는 타카하시 메이입니다. 메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움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연우의 성숙한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해설사 김민석 씨가 우리를 지하 고문실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죠. 18세요? 우리랑 같은 나이.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한국 학생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순국하셨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우리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연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외로 나가니 사형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처형당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메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메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150명 전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죄가 아니에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연우가 메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과거를 기억하되 미움으로 살지는 말자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희망이네요. 이게 진정한 화해지.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저는 독립운동가의 손자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본을 용서하되 역사는 잊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지. 메이가 할아버지께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한다. 형무소를 나오면서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인스타그램에요? 네, 아이디 알려주세요. 순식간에 한일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친구가 되었죠. 다음에 일본 가면 연락할게요. 저희도 또 한국 올게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사죄하는 우리 학생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한국 학생들, 박수치는 시민들. 이 모든 게 제 카메라에 담겨 있었죠. 선생님,
저 오늘 많은 걸 느꼈어요. 메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만 배웠는데 그 이면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래, 역사는 여러 면이 있어. 한국 친구들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를 용서해주다니.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충격적이었지만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친구들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과거를 직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학생들이 하루 사이에 성숙해진 걸 느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연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선생님, 오늘 일본 친구들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배웠지만 여행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제주도로 향하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르기로 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었죠. 학생들도 저도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선생님, 꼭 가야 하나요? 한 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것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야. 박물관 앞에 도착하니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연우와 한국 학생들이었죠. 우리도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일 학생들이 함께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자료들이 있었어요. 당시 나이 14세, 15세, 13세. 메이가 자료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어렸네요. 그림과 사진, 증언 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말을 잃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그때였어요. 학생들.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94세예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실제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일본 학생들이 왔다고 해서 나왔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할머니. 메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학생들이 흐느꼈어요. 그때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메이에게 다가가셨죠. 일어나 얘야. 할머니가 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미래를 바꾸는 거야. 할머니가 메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할머니는 너희를 용서해. 그 순간 박물관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한국 학생들도 직원들도 다른 관람객들도 모두 울고 있었죠. 할머니는 평생 일본을 원망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할머니가 우리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실을 알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대신 약속해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 네, 약속할게요. 학생들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친구하자. 친구요? 그래. 할머니랑 친구. 너희들이 할머니의 마지막 친구들이야. 연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요. 그래. 너희 젊은이들이 희망이야. 할머니가 다시 휠체어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꼭 보여드릴게요. 메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종이학이었어요. 이거 할머니가 매일 접는 거야. 평화를 기원하면서 할머니가 메이에게 종이학을 건네셨어요. 너희 학교에 가져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학생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 할머니께 편지 쓰고 싶어요. 저도요. 할머니 생신 때 다시 오고 싶어요. 한국 학생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함께 평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연우의 제안이었어요. 좋아요. 한일 청소년 평화 선언문도 만들고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자.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다를 거야. 버스 안에서 메이가 제게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일본 돌아가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고 싶어요. 무슨 발표? 오늘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요. 좋은 생각이야. 창밖으로 제주도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죠. 와, 정말 예쁘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또 다른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도 고등학생들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제주도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4박 5일의 여정이 절반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죠. 제주도 첫째 날, 우리는 제주중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체육관에 제주 학생들 200명이 모여 있었어요. 환영식이 시작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주 학생들이 일본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완벽한 일본어 발음이었죠. 와, 감동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우리 차례였습니다. 메이가 앞으로 나가서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환영식이 끝나고 조별로 나뉘어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연락처 교환해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순식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서로를 팔로우했어요. 한 제주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실시간 방송해 볼까요? 한일 학생 교류 현장 중계. 좋아요.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자 시청자가 몰려들었어요. 와, 한일 학생들이 함께. 평화의 시대다. 너무 보기 좋아요.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시청자가 3,000명을 넘어서자 학생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미래예요. 과거는 과거. 우리는 친구. 한일 학생들이 함께 외쳤어요. 점심시간에 제주 학생들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주 전통 음식 체험해보세요. 흑돼지 구이와 전복죽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일본 음식도 준비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미리 준비한 일본 과자를 나눠줬어요.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너희 학교 생활은 어때? 일본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해. K-팝 아이돌 중에 누구 좋아해? 국경을 넘어 10대들의 공통 관심사로 대화가 넘쳤어요. 오후에는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제주 바다 정말 예뻐요. 일본 바다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걸으면서 학생들이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 찍자. 우정샷. 한일 학생들이 뒤섞여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한 제주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하자. 무슨 프로젝트? 한일 청소년 유튜브 채널. 우리가 직접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대박. 좋아. 그 자리에서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명은 한일 프렌즈로 정했죠. 첫 영상 주제는 편견을 깨트리자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편견 베스트 5.
한국에 대한 오해 탑10, 서로의 편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촬영하면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사람들 다 사무라이 정신 있는 줄 알았어. 한국 사람들 매일 김치만 먹는 줄 알았어. 편견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죠. 저녁, 작별 시간이 다가왔어요. 벌써 헤어져야 해요? 내일 서울 가야 해서. 아쉬워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꼭 연락해. 일본에도 놀러 갈게. 우리도 또 올게요. 포옹하고 눈물 흘리는 학생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버스에 오르기 전 제주 학생들이 깜짝 선물을 줬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수제 팔찌였어요. 한일 우정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메이가 울먹이며 팔찌를 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제주 학생들이 끝까지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또 만나. 사랑해.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제주 학생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한 학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왜 서로를 미워했을까요? 그 질문에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학생들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와, 우리 유튜브 영상 조회수 10,000뷰 넘었어요. 그 댓글도 대박이에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교류가 진짜 필요했어. 미래에 희망이 보인다. 어른들이 배워야 할 모습. 그날 밤 제주 학생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우리 내일 공항에 배웅 나갈게. 정말 고마워.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생 이어질 우정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던 명동 자유시간이었죠. 3시간 후에 이곳에서 만나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네. 학생들이 신나게 흩어졌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기로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선생님, 메이가 없어졌어요. 그 같은 조였던 학생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구경하다가 잠깐 다른 층간 사이에.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저는 뛰쳐나갔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학생이 사라지다니.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화장품 가게에 도착하니 우리 학생들이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화장실도 가봤고 다른 층도 다 확인했어요. 점점 패닉이 왔습니다. 그때 아은 씨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명동 상인회에도 연락할게요. 5분도 안 돼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학생 사진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경찰이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명동전 지역에 일본 여학생 실종 알림 발령.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명동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일본인 여학생 타카하시 메이 양을 찾습니다. 17세, 단발머리.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반복됐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학생 잃어버렸다고. 우리도 찾아볼게. 저쪽은 내가 볼 테니 이쪽 확인해. 순식간에 수십 명이 메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전원 나가서 찾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야. 옷가게, 음식점, 액세서리 가게. 모든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명동 상인들이 나서면 못 찾을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외국인 학생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분이 지났어요. 학생들도 울기 시작했고 저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찾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메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20대 한국 여성 2명이 있었죠. 메이. 저는 달려가 메이를 안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메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옆에 있던 한국 여성이 설명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이 학생을 발견했어요. 길을 잃고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메이는 화장실을 찾다가 건물 밖으로 나갔고 다시 들어오려다 길을 잃은 거였어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고 한국어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마침 방송 들어서 바로 데려왔고요. 2 여성은 대학생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주변에 모였던 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찾았구나. 고생했어, 학생. 한 아주머니가 메이에게 다가와 빵을 주셨어요. 놀랐지? 이거 먹고 힘내. 메이는 한국말을 몰랐지만 마음은 알 수 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인사했죠.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메이에게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놀랐을 텐데. 이거 선물이야. 우리 가게에서 잃어버렸으니 책임감 느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경찰관도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빨리 찾았네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특히 명동은 더욱 그렇죠. 그때 한 상인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명동에 온 손님은 우리가 지킨다. 그게 명동 상인의 자부심이야.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도 감동해서 울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저도 상인들에게 계속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외국 가서 어려움 겪으면 도움받고 싶잖아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무서웠는데 한국 사람들 덕분에 메이가 아직도 벅차 있었어요. 일본에서였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섰을까요? 한 학생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런 것 같아요. 남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 맞아요. 한국은 아직 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메이를 찾기 위해 나선 상인들, 도와준 대학생들, 따뜻한 위로.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마지막 날 저녁,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거예요. 학생들이 긴장하면서도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선생님, 한국 가정이 어떨까요?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 저는 메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40대 부부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저는 박진수고 이쪽은 아내 김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일본식으로 인사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일본 학생들 온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너무 맵지 않게 했으니 걱정 마세요.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전,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한국 가정식이다.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희 아들도 고등학생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죠. 정말요? 저희도 K-팝 좋아해요. 그때 고등학생 아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일본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우와, 발음 좋은데요? 금세 학생들끼리 친해졌습니다. 김서영 씨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보실래요? 낡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 가셨죠. 사진 속엔 일본 대학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일본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아버지를 도와준 일본 교수님이 계셨대요. 한국 학생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챙겨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일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진수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하지만 미움을 되물림할 필요는 없죠. 우리 세대가 화해하지 못하면 너희 세대도 계속 싸우게 될 거야. 그날 밤 한국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마음으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다나카 선생님과 오카모토 선생님이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장면, 한강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영상을 공개하면 분명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 학교에 돌아와 동료 교사들과 수학여행 후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특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관심을 보이며 내년에는 자신들도 한국 수학여행을 계획해보겠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오카모토 선생님이 집에서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교육 관련 내용들을 읽다가 문득 그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 어떨까?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혹시 한국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본을 비하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했죠.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야. 영상에 간단한 설명을 붙였어요. 한국 수학여행 중 지하철에서 목격한 광경이다. 시민들의 배려,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처럼 몇십 명 정도가 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5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감동했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 일본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언제부터 변했나 하는 아쉬움,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사회가 부럽다는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비판적인 댓글도 상당했습니다. 연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 한국을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비판, 일본도 똑같이 한다는 반박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는 길에도 계속 확인해 봤어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만, 15만, 2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공유 횟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도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교무실에 도착하니 동료 교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인터넷에 영상 올렸냐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학교에까지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상 때문에 학교로 항해 전화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내용, 일본을 비하했다는 항의들이었어요. 저는 해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뿐이라고, 과장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더 큰 논란이 될 것 같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재업로드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조회수는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익 성향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비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상 하나가 이념 갈등의 소재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의외의 지지 세력도 생겼습니다. 교육 현장의 동료들이었어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실제로 본 것을 공유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지지해줬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교사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수학여행에 함께 갔던 학생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옳다고, 자신들도 그 장면을 똑같이 봤다고, 용기 내어 공유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영상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용됐어요. 심지어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수업 자료로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토론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해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오해만 커질 것 같았거든요.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나와서 영상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하니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적어도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는 분위기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학생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더니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겨서 더 복잡한 문장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빌려 읽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은 이미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까지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한 학생이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역사에 별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한국 여행 후 한국사에 푹 빠졌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두루 공부하더니 나중에는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학급 학생들도 변화했습니다. 영상을 본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전에는 막연히 가까운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인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이가 여행 다녀온 후 많이 성숙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어머니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가 이전보다 타인을 배려하게 됐다고 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늘었고 집에서도 가족들을 더 챙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습들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게 됐다고 했어요. 한 아버지는 아이가 한국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을 계획 중인데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학교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일주일에 서너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최대한 자세히 공유했어요. 어떤 코스로 가면 좋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오사카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학교로 와서 한국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문의했어요. 학생들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놀란 점이 있었어요.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우리 반 학생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향상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 과목에서 두드러졌는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학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 여행사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줬어요. 작년 대비 한국 수학여행 문의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갔던 코스와 똑같은 일정을 요청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했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 편의 영상이 일본 교육계에 미친 파급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어요. 더욱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의 요청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강사도 초빙하고 교재도 준비했어요. 첫 수업날 교실을 가보니 30명 정원에 신청자가 50명이 넘었어요. 추가로 반을 더 만들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했어요. 모두 한국 친구들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변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편의 작은 영상이 일본 사회 전체에 미친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를 원해서라는 분석이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6개월 후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과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그동안 배운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사카 교육청에서 한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제 영상이 계기가 되어 양국 교육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교사 교류, 학생 교류, 공동 수업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어요. 특히 교사들이 서로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 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선발 과정을 거쳐 20명의 일본 교사와 함께 일주일간 한국의 교육 현장을 견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어 설렜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를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런 교류가 시작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부담스러우면서도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최신 설비가 갖춰진 과학실, 다양한 도서가 비치된 도서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공간까지. 모든 것이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할 기회도 있었어요. 사회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토론식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었어요.
학급 운영부터 학교 행사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교사는 조언자 역할만 할 뿐 결정권은 학생들에게 있었어요. 이런 교육 방식이 자연스럽게 배려와 책임감을 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본 광경도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줄을 서고 음식을 받고 식사 후에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감시하는 선생님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지하철에서 본 시민의식의 뿌리를 여기서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과의 대화 시간도 귀진 경험이었어요.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학생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했어요. 다른 학교들도 방문했습니다. 사립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현장을 경험했어요. 각각 특색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이었어요. 한 대안학교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실 구분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수업을 받았어요. 시험도 기존의 객관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형태로 평가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연수 기간 중 한국교육부 관계자와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일 교육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관계자는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의 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본 것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자율성을 기르는 교육,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 등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학교로 돌아와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모두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토론식 수업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해보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보고를 받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우리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수업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게 유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즐거워했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변화를 시도했어요. 수학 선생님은 문제풀이 중심에서 개념 이해 중심으로 수업을 바꿨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회화 중심의 실용적인 수업을 늘렸어요. 과학 선생님은 실험과 체험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학생 자치 활동이 활발해졌고 학교 행사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했습니다. 교사들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어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 연수에 참여했던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일본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94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신 거였죠.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가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날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일본 땅을 밟네요. 하지만 이번엔 미움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메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예쁜 메이, 잘 있었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역사적 화해라고 보도했죠. 할머니의 일본 방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할머니를 만나러 왔고 학생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접어주신 종이학은 우리 학교의 평화 상징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제 일본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17개 현 교육청이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하기로 했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한일 역사 스터디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원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어느 날 와세다 대학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강연을 간절히 원합니다. 500석 강당이 가득 찼어요. 대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군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2시간을 넘겼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과거사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진지한 질문에 희망을 받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무슨 프로젝트?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청소를 해요. 한국 청년들처럼요. 이미 도쿄에서만 10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시작했어요. 눈물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 학원들도 북새통이었습니다. 등록 대기자가 6개월치 밀려 있어요. 한 학원장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특히 청년층이 많아요. 제대로 된 한국을 알고 싶다고들 하세요. 방송국들도 앞다퉈 한국 특집을 편성했어요. 진짜 한국을 가다. 한국에서 배우는 공동체 정신, 한일 청년, 미래를 말하다. 그 중에서도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화제였어요. 우리 학생들의 여행을 밀착 취재한 60분짜리 다큐였죠. 방영 후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어요. 60년 동안 한국을 미워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내 손자를 꼭 한국에 보내고 싶다. 일본도 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일 청소년 교류 예산을 10배 늘리겠습니다. 총리가 직접 발표했어요. 미래 세대가 편견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양국이 함께 한일 청소년 평화 캠프를 만들기로 했죠. 첫 캠프에 우리 학교가 선정됐어요. 메이유 고등학교가 변화의 시작이었으니 당연합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이번엔 한국 친구들을 우리가 초대해요. 메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지금 일본 곳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지켜요라는 한국 청년들의 말이 일본에서도 들려오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청소를 하고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일 청년 5만 명이 교류하고 있어요. DMZ 평화 콘서트, 공동 봉사활동, 실시간 화상 수업.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싹트고 있습니다. 제가 장래 희망을 바꿨어요. 외교관이 되어 한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메이의 말처럼 이 아이들이 미래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한 교사의 용기 있는 8분 영상이 일본 교육계를 바꿨습니다. 29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현재의 한국을 몰랐던 선생님들, 편견에 사로잡혔던 우리들. 하지만 진실을 마주했을 때 변화는 시작됐어요. 우리 도시니까 우리가 지켜요라는 한국 청년들의 말이 이제 일본 곳곳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 손을 내민 한국 친구들, 용서해준 할머니들.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편견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미래 세대가 증오가 아닌 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 진실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편견이 아닌 이해로, 갈등이 아닌 화해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 말입니다.